내 친구 건우의 이야기다. 건우는 나름대로 꽤 있는 집의 아들로 재벌은 아니지만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수입회사의 장남이다. 건우와 나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해져 그 이후로도 인연이 이어진 경우로 서로 수영이라는 취미가 같아 성인이 되고도 꾸준히 만나는 사이다. 그는 있는 집 자식답지 않게 유쾌한 성격, 친구의 수준을 가리지 않는 사교성 등 배울 점이 많은 친구였다. 심지어 인물이 꽤 훤한 덕분에 곁에 있으면 이래저래 여자아이들이 꼬이기도 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평범보다 좀 나은 내가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었던 건 아마 거의 전적으로 건우와의 교류 덕분일 것이다. 다만 말했듯이 모든 것이 완벽했던 건우에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면 그가 절대로 바다에 가지 않는다는 거였다. 내가 군대를 전역하고 아직 복학하지 않은 채 집에서 놀고 있을 때였다. 야, 이번에 우리 엄마가 콘도 이용권 얻으셨거든? 같이 갈래? 오, 콘도? 좋지. 어딘데? 저기 부산에 있는 곳이래. 바로 근처에 해수욕장도 있다던데? 너나 나나 아직 바다 수영 안 해봤잖아. 딱 좋지. 아, 바다? 난 바다는 좀... 방금 전까지 희희낙낙하며 뭘 먹고 어떻게 놀지를 고민하던 건우가 단숨에 태도를 바꾸었다. 심지어 언뜻 보기엔 겁을 먹은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제야 생각해보니 건우는 고교 시절에 있었던 제주도 수학여행에도 불참을 했었다. 그땐 그냥 집안 사정인가 보다 했는데 나와 마찬가지로 군 전역 후 딱히 하는 일도 없던 놈이 놀자는 얘기를 거절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이다. 혹시 피부병이나 알러지에 관한 문제인가 싶어 사정을 물어봤지만 건우는 소극적으로 이야기를 돌릴 뿐 대답을 해주진 않았다. 분명 이상한 일이었다. 수영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누구나 한 번쯤 바다 수영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후로도 건우는 결코 바다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2007년 때의 일이다.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라면 기억을 하겠지만 당시 국내에 꽤 큰 일이 있었다. 태안에 있었던 기름 유출 사건이다. 대량의 석유가 유출되어 바다 표면과 해안가 일부가 크게 오염되었었고 날마다 뉴스의 헤드라인이 관련 내용으로 도배되던 때였다. 그리고 그때 일종의 유행이랄까. 재난지역인 태안에 물자를 지원하는 것 외에도 현장에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게 꽤 입소문을 탔었다. 나 또한 아직 20대 중반이었던 데다가 유행하는 것이라면 뭐든 관심이 있었기에 금세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가장 친하던 친구인 건우에게도 동행을 권했었다. 물론 이번에도 건우는 격렬하게 거부했다. 솔직히 말하면 예상하고 또 기대했던 반응이었다. 놀러 가는 거라면 몰라도 좋은 일 하러 가자는 것이니 명분을 삼고 싶었던 것이다. 야, 그냥 솔직히 이유라도 좀 알려주라. 맨날 안 된다고만 하니까 너나 나나 답답하잖아. 하루도 안 거르고 수영장 다니는 놈이 물이 무서운 건 아닐 거고. 대체 이유가 뭔데? 그럼 얘기해 줄 테니까 앞으로 다시는 내한테 바다 얘기는 꺼내지 마라. 알겠지? 건우는 나에게 지겨울 정도로 몇 번이나 당부를 받아냈지만 난 오히려 짜증보다 기대가 앞섰다. 좀 구차하긴 했지만 친구에게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불만이던 시절이었다. 어쨌든 바다에 가지 못하는 이유만 알아낼 수 있다면 훨씬 개운할 것만 같았다. 건우는 드물게도 날 술집으로 데려갔다. 평소에도 그리 술을 즐기지 않는 건우가 먼저 소주집의 문을 연 것이 나로서도 꽤 의외였다. 아직 반찬이 나오기도 전에 잔에 소주를 채운 건우는 단박에 잔을 들이켰다. 술에 약한 그의 얼굴이 금세 불쾌하게 변했다. 그리고 꼭 건우의 입에서 이야기가 쏟아졌다.
사실 그의 집안, 그러니까 벌써 3대를 이어져 온 수입회사의 설립자인 증조 할아버지는 경상남도에 있는 어느 작은 어촌의 계장이었다고 한다. 설명만 듣자면 어디 가난한 촌부가겠지만 모두 가난하던 당시에 이미 쌍끌이 어선을 운영하던 나름 지역의 유지였다고. 당시에는 아직 10대 후반이던 조부와 그의 동생, 그리고 중조부와 증조모, 이렇게 4가족이 모여 살았는데 이 조부라는 양반이 문제였던 것이다. 조부, 그러니까 건우의 할아버지는 당시 좀 심할 정도로 동네에서 건방을 떨었던 모양이다. 사실 마을의 주 수입이 증조부의 어선 일을 하거나 잡아온 물고기를 손질하는 일 정도였다 보니 어느 정도의 건방은 넘어가 줄 텐데 조부의 폐악질은 그 선을 넘었던 것이다. 다른 어부들에게 상전 노릇을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툭하면 그 어린 나이에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기도 했는데 그중 최악은 황씨라는 어부와의 일이었다. 황씨는 그냥 평범하게 작은 배를 끌던 어부였는데 그 부인이 근방에서도 꽤 이름이 날 정도로 미인이었던 모양이다. 남자 패가망신의 새 지름길이 술과 도박 그리고 여자라던가. 이미 앞선 2가지는 실컷 하고 있던 조부가 기어코 그 황씨의 부인에게 치근덕거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솔직히 말해 계장인데다가 암암리에 주변 어촌에도 영향력이 있었던 증조부의 아들이란 망정이지 유부녀에게 추근덕거린다는 건 여염집 아들이었다면 진작에 작신 두들겨 맞을 일이었다. 덕분에 조부가 얼큰하게 취하는 날이면 황씨 내에서 고성방가가 들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과가 돼버렸다. 처음엔 말로만 한두 마디 툭툭 던지던 추파가 어느샌가 점점 위험한 수위로 발전하고 있던 무렵 황씨가 크게 다친 일이 있었다. 그물을 끌어올리다가 허리를 제대로 삐어 한 주 넘게 와병을 눕게 된 것이다. 웬만큼 벌어놓고 사는 집이라면 모를까. 평범보다 조금 못한 형편이었던 황씨네는 그 일로 꽤 쪼들리게 되었고 결국 몸이 성하던 황씨의 부인이 마을 일을 도우며 집안을 건사하던 꼴이었다 한다. 그러던 어느 날 황씨의 부인이 증조부의 어선에 일을 하러 올라탔다가 돌아오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분명 새벽에 쌍끌이 어선에 올라타는 걸 본 어부들이 한둘이 아닌데 돌아올 때는 배에 증조부와 조부 둘뿐이다라는 것이다. 당연히 알아누웠던 황씨가 허리를 붙들고 일어나 조부의 멱살을 잡았다. 그간 해온 일이 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주변 사람들도 다들 쉬쉬했지만 내심 사정을 짐작했다. 기어코 조부가 황씨 부인에게 수작질을 부리다가 제 맘대로 안 되니 바다에 빠뜨렸거나 부인이 스스로 물에 뛰어들었겠구나.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다 뻔한 일이었다. 그러나 조부가 엎어지는 일은 없었다. 막상 바다 위에서 벌어진 일이니 증거도 없는 데다가 조부는 아니라고 딱 잡았더니 별 수가 없는 것이다. 증조부는 부끄러운 줄은 알아서 꺼멓게 죽은 얼굴로 황씨를 피해 다녔지만 기어코 제 아들에게 불리한 말은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결국 죽은 부인과 황씨만 애통할 노릇이었다. 죽은 듯이 방에 드러누워 며칠 동안 통곡하던 황씨는 결국 어느 날 새벽배를 끌고 나가 그 뒤로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야, 좀 그렇다야. 솔직히 우리 할아버지지만 사람 같지도 않았지. 근데 그거랑 네가 바다를 못 가는 이유랑 무슨 상관이야? 이것뿐이면 상관없지만 이 뒤에 우리 작은 할아버지가 좀 이상하게 죽거든. 이상하게? 배를 타는 모든 사람은 언제든 너무나 쉽게 죽을 수 있다. 그러나 건우의 작은 할아버지가 죽은 방식은 너무나 기이했다. 태풍이 몰아치던 날 배를 묵기 위해 나갔던 작은 할아버지는 물에 빠져 죽었다. 그뿐이라면 기이하다고 말할 수도 없겠지. 그러나 무트로 건져낸 시신의 발목이 문제였던 것이다. 바닷물에 퉁퉁 부른 발목에는
마치 누가 일부러 칠해두기라도 한 듯 검푸른 멍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족쇄에 묶인 것 같기도 했고 더 정확히는 누군가의 손자국 같았다. 그리고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 증조모가 점집에 갔을 때 무당이 비명을 지르며 그녀를 내쫓았다고 한다. 무당이 뭘 했는데? 웬 남자가 물 밑에 있대. 근데 그 원한이 얼마나 강하면 우리 집안 씨를 말릴 때까지 자기 몸이 다 썩어버리도록 버티고 있단다. 물귀신은 자기 자리에 새로운 희생자를 채워 넣어야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무당은 또 한마디를 덧붙였다. 반대로 물귀신이 희생자를 만들고 나면 물 밖으로 나와야 한다고. 계속해서 물 밑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원한이 필요하다고 했다. 물 밑의 남자. 아마도 황씨일 그 남자는 물 밖으로 나오지 않을 거라고 했다. 건우의 집안. 그 마지막 씨가 말라 죽을 때까지 그는 언제까지고 바다 밑에서 기다릴 기세였다고 한다. 결국 증조부는 어선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와 수입회사를 차리게 되었다. 그 이후로 건우의 집안 사람들은 한사코 바다를 피했다고. 야, 근데 솔직히 그게 대체 언제적 얘기냐? 암만 그래도 나 동생이 있다. 동생? 너한테 동생이 있다고? 처음 듣는데? 죽었거든. 나 중학생 때 부모님 몰래 바다를 갔어. 내랑 동생이랑 동생 친구 몇 명 해서. 사실 나도 그때는 너처럼 안 믿었거든. 그리고 거기서 동생이 죽었어. 야, 미안하다. 내가 잘 모르고. 나 그때 봤어. 황씨. 그때 건우의 얼굴을 지금도 가끔 떠올리곤 한다. 사람 얼굴 모양으로 빚은 지점토를 힘껏 후려치면 그런 표정을 하지 않을까. 결국 그 이후로 나는 건우에게 바다에 관한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했다. 사실 말할 기회도 없었다. 워낙 꺼림칙한 얘기였던 데다가 억지로 캐낸 것 같은 기분에 내가 조금씩 그를 멀리했던 것이다. 그렇게 친했던 사이였는데 멀어지는 데는 2년도 걸리지 않았다. 내 나이도 나이거니와 건우와 멀어진 건 벌써 10년이 훌쩍 지났다. 이제와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은 지난주 주변인을 통해 들은 건우의 부고 때문이다. 그리고 한때 우정을 생각해 방문한 장례식장에서 나는 보았다. 건우의 시체, 그 발목에 남아있는 검푸른 멍을. 일에 치여 사느라 아직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부인이 넋을 잃은 채 관을 끝없이 쓰다듬고 있는 가운데 나는 등골에 꽂힌 얼음 같은 한기를 추스르느라 몸을 떨었다. 익사라고 했다. 적어도 사이는 그랬다. 본인 스스로의 의지로는 죽어도 가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수입회사의 계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문한 바다였다고도 했다. 그를 수행한 직원의 말에 의하면 건우는 바닷가에 도착하자마자 납덩어리처럼 굳은 얼굴로 곧장 호텔에 틀어박혔다고 한다. 다음날 있을 계약 때까지는 아무도 자기 방에 오지 말라고 한 뒤 곧장 호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가 발견된 곳은 호텔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바다의 해변이었다. 대체 그가 왜 거기까지 내려갔는지, 어떻게 갔는지,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는 CCTV에도 찍힌 게 없다고 했다. 장례식장의 한 구석에선 경찰들이 한창 유족들을 붙들고 조사 중이었다. 어깨너머로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건우의 시신과 함께 또 항구의 시체가 발견되었다고 했다. 직과 기록으로도 정체를 찾을 수 없는 신원불명의 남성의 시체였다. 반쯤 불어터진 채
이목구비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퉁퉁 부른 그 익사체는 건우의 발목을 바이스처럼 꽉 붙은 채 해변에 널브러져 있었다고 한다. 나는 그날 건강을 핑계로 밤을 지새우지 않은 채 건우의 장례식장을 나섰다. 목 뒤편에 자꾸 맺히는 기분 나쁜 습기를 계속 닦아내면서 아, 공기 좋다. 야, 여기 진짜 공기 좋은데? 근데 진짜 괴담에 나오는 건 맞냐? 그러게.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오히려 어지간한 계곡보다 낫다야. 윤기는 배낭을 내려놓으며 개운하게 웃었다. 미리 와서 텐트를 치고 있던 홍석도 즐겁게 그의 말에 동의했다. 아닌 게 아니라 안개 낀 산의 풍광은 여간한 관광지보다도 나은 면이 있었다. 흉흉한 인터넷 괴담이 나도는 곳이라곤 믿을 수가 없었다. 이곳의 이름은 굉음산. 불과 얼마 전에 모 괴담 유튜버가 다녀갔으며 연출인지 실제인지 몰라도 어떤 괴 생물체를 발견한 곳이기도 했다. 윤기도 홍석도 그 동영상을 보고는 깊게 매료되었던 것이다. 어두운 밤, 텐트가 쳐진 수경지의 근처에서 나타난 검은 사람의 그림자. 빛이 너무나 모자란 까닭에 정확한 형태는 구분할 수 없었으나 분명히 그것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었다. 특히나 영상에서 소름 돋았던 포인트는 그것이 수경지에 모여있던 유튜버 일행 중 하나의 목소리를 정말 흡사하게 따라했다는 점이었다. 해당 인물이 텐트 속에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카메라를 올려다보는 장면이 클로즈업 되는 순간 괴 생물체는 사라지고 현장의 영상은 끝이 났다. 유튜버가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는 생각보다도 꽤 유명한 민간 전승이라고 했다. 목소리 혹은 사람의 외견을 남들이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흡사하게 따라하는 그것은 피해자를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한 다음 자신이 그 사람인 척 다른 일행을 따라 나선다는 것이다. 속아 넘어간 사람에 관한 전승은 확실치 않지만 아마도 잡아먹거나 해칠 것이라는 게 그 유튜버의 의견이었다. 보통의 괴담과는 다르게 오히려 혼자 있는 사람은 건드리지 않고 오직 둘 이상의 일행이 있을 때에만 나타난다는 점이 주요한 특징이니 그 이름하여 굉음산에 따라니 무시무시한 전설이었다. 평소에도 심령 스팟이나 흉가를 찾기 좋아하는 윤기와 홍석에게 그것은 오랜만에 찾아낸 신선한 공포 스팟이었다. 당연히 둘은 대단히 흥분하여 준비를 서둘렀고 아직 본격적인 공포 유튜버들의 순례가 이어지기 전에 이곳까지 도착한 것이었다. 남들이 다 다녀가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찾아오는 건 의미가 없었다. 공포의 가장 중요한 점은 신선도라는 것이 두 사람 사이의 공통된 견해였다. 야, 아무 안 까먹었지? 당연하지. 물론 두 사람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둘 사이에 암호도 정해두었다. 보통 이런 류의 공포 스팟은 대부분 사기나 호들갑의 결과물이었지만 그렇다고 멍청하게 아무런 대비도 없이 머리부터 들이미는 것은 아도난 행동이었던 것이다. 만약의 만약을 대비해서 서울에서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암고를 정해두었고 입산한 뒤로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 만약 정말로 따라니가 나타난다면 이것을 통해 진짜를 가려낼 수 있을 것이다. 만반의 준비를 끝마친 두 사람은 밤이 되기를 기다리기 위해 적당히 끼니를 때웠다. 반쯤은 소풍을 나오듯 출발한 여행이었기에 아이스박스에 들어있던 음식들은 끊일 줄을 몰랐다. 온갖 식사와 함께 당연하다는 듯 술이 나왔고 산중에서 들이키는 알코올은 빠르게 두 사람을 적셔갔다. 평소에도 그리 술이 세지 않은 홍석이 텐트에 몸을 누이기까진 얼마 걸리지도 않았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홍석이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텐트천 너머로도 선명하게 보름달이 떠오른 뒤였다. 너무 빠르게 술을 마신 까닭인지 목이 사막처럼 메말랐고 그는 곁에 있던 물병을 집어들었다. 텐트 가운데에 매달아 놓은 랜턴을 약하게 켜고 병뚜껑을 돌리는 바로 그 순간 발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두 사람이 텐트를 쳤던 곳은 등산로에서 제법 크게 떨어진 곳. 어지간히 길을 잃은 등산객이 아닌 이상 사람의 발소리가 들려올 수 없는 곳이었다. 거기다 유튜버가 다녀가기 전까지는 관광지로도 그닥 유명하지 않았어서 정식 등산로조차 거의 유명무실한 정도였다. 홍석의 머릿속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간 것은 영상 속에서 보았던 따라니의 기이한 형상이었다. 발소리는 거의 직선에 가깝게 텐트로 다가오고 홍석은 이를 사려 물면서 등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다. 아우 씨. 야, 깼냐? 그러나 그때 홍석의 귀에 들려온 것은 바로 함께 여행을 왔던 윤기의 목소리였다. 아마도 텐트 안쪽에 켜져 있던 랜턴의 불빛으로 홍석이 깨어있다는 걸 알아챘는지 바로 곁까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영문 모를 긴장에 등이 굳어있던 홍석은 대답보다도 먼저 입가로 물병을 기울였다. 바짝 긴장했던 탓에 목소리도 나오지 않을 만큼 목이 굳어있던 것이다. 거의 반통 가까운 물을 비우고 헐떡거리며 물통을 내리자 침침했던 눈이 탁 트이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홍석의 눈에 띈 것은 바로 옆에서 세상 모르고 골아떨어진 윤기의 얼굴이었다. 풀렸던 긴장이 순식간에 다시 등을 타고 올랐다. 야, 안에 물티슈 있으면 좀 주라. 오줌 싸다가 다 튀었다, 야. 씨. 야, 왜 대답을 안 해? 뭐야, 물 마시는 거 다 봤어. 왜 대답이 없냐? 화랑. 한참 동안 몸이 굳어있던 홍석은 물을 마시고도 바짝 마른 목으로 안구호를 읊었다. 랜턴이 안쪽에서 켜져 있다 보니 텐트 천 너머의 인기척은 형상을 짐작하기가 어려웠다. 잠시 동안 차갑고 축축한 침묵이 주변을 감쌌다. 설마 정말로 따라니가 자신에게 접근한 것일까? 품속에 넣어놨던 잭나이프에 천천히 손이 갈 무렵 바깥에서 홍석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답변이 돌아왔다. 담배. 정해진 암구호였다. 심장 근처에서 쿵쿵 맴돌던 뜨거운 피가 단숨에 배꼽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산에 들어서고 나서 둘은 단 한 번도 암구호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아무리 목소리나 외견을 따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읽는 재주가 있는 게 아니라면 저 대답을 돌려준 건 진짜 윤기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그렇다면 지금 홍석 자신의 곁에서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는 저것은 누구란 말인가? 텐트 밖의 윤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을 했다. 야, 혹시 너 옆에 있어? 옆에 윤기 네가 있다고. 텐트천 너머에서 거칠게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다. 홍석의 입에서 불규칙한 호흡이 쏟아졌다. 행여나 잠든 그것이 깰까 몸도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텐트 안과 텐트 밖에 동시에 존재하는 친구에 대한 공포가 등줄기를 적셨다. 충격은 바깥에 있는 윤기에게도 심각한 건지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홍석은 지나친 공포감에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목소리 낮춰. 깨면 우리 다 죽어. 에이씨, 밤새도록 이러고 있을 거야? 기다려봐 좀. 나도 생각 중이야.
제발 빨리 좀 어떻게 좀 해봐. 이건 너랑 똑같이 생겨서 소름 돋는다고. 야, 그냥 죽일까? 속삭이느라 거의 텐트 벽에 얼굴을 가져다 대고 있던 홍석이 순간 움찔하며 몸을 물렸다. 하마터면 잠들어 있던 딸아내의 몸에 손을 댈 뻔한 상황임에도 그는 벽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천연덕스럽게 흘러나온 소리라곤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살벌한 내용이었다.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냐? 어떻게 그런 소리를 그렇게 쉽게 해? 쉽게 하기는 누가 쉽게 했는데. 나도 존나 무섭다고. 막말로 지금 그 새끼가 따라하는 거 나 아냐? 너야 그냥 산 내려가면 끝이지만 나는. 텐트 밖에서 속삭이는 윤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홍석으로서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바로 옆에서 이렇게나 소란스러운데도 고요히 잠들어 있던 그것은 자신의 친구와 너무나도 똑같이 생겼으니까. 진짜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도저히 죽이니 어쩌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윤기야, 이거 아무래도 이상해. 죽이거나 하지 말고 그냥 어디 묶어놓거나 하면 안 돼? 씨발 진짜 너랑 똑같이 생겼다니까. 그러니까 하는 소리 아니야, 병신아. 이대로 나랑 똑같이 복수한 채로 이게 무슨 짓을 벌일 줄 알고. 이제 암고도 썼겠다. 산대령은 닿으면 구분할 방법도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저거 죽이는 게 맞아. 윤기의 목소리가 점차 단호하고 딱딱하게 변해갔다. 침낭 속에서 이글거리는 핫팩 때문인지 홍석의 이마에서 심각할 정도로 많은 땀이 쏟아져 내렸다. 덜덜 떨리는 입술이 몇 번이나 열렸다가 닫히고 있다. 바깥에서는 윤기가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는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곧 단단하고 묵직한 것을 흙바닥에 굴리는 소리로 바뀌었다. 조명 때문에 바깥의 상황은 하나도 볼 수가 없었지만 손에 잡힐 듯이 알 수가 있었다. 아마도 사람의 머리와 비슷한 크기의 돌덩이를 옮기는 소리일 것이다. 홍석은 어물어물 그를 말려보려고 했으나 한참 동안 대답 없이 돌을 나르던 윤기의 목소리가 차갑게 쏘아붙였다. 내가 도와달란 소리는 안 할게. 대신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마. 네 옆에 누워있다고 했었지? 윤기의 헐떡거리는 목소리가 텐트 가까이로 붙었다. 홍석은 차마 어떤 식으로든 말리지 못하고 몸을 잔뜩 웅크리며 입구 근처로 붙었다. 그리고 곧 힘겹게 돌덩이를 들어올리는 그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마침내 퍽석하는 지나치게 가벼운 타금이 홍석의 귀를 건드렸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라기엔 너무나 가볍고 속이 비어있는 소리였다. 그 끔찍하고 축축하고 불결한 소음에 홍석은 진저를 치며 귀를 틀어막았다. 차마 뒤를 돌아볼 수도 없었다. 그래서 홍석은 그 모든 상황을 보지도 이 모든 사태를 알 수도 없을 것이었다. 윤기와 홍석이 보았던 유튜버의 영상은 그저 그럴듯한 조작에 불과했으며 해당 산에서 내려오는 전설은 따라니 따위의 요괴 전설이 아니었다. 굉음산에 내려오는 전설이란 사실 대단히 단순한 것이었다. 이 산에 들어와 크게 취한 사람은 살아있는 채로 혼이 빠져 계곡을 떠돌게 된다는 것. 아침까지 헤매이던 혼은 해가 뜸과 동시에 제 몸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사소하고도 무해한 내용이었다. 홍석이 맥주 몇 캔에 잠들었던 사이 윤기의 혼은 그의 몸을 떠나 계곡을 맴돌았다. 그리고 헤매던 혼이 텐트의 불빛을 따라 홍석과 접촉했을 때 이 모든 비극이 벌어졌다. 홍석은 아무런 죄도 없다. 윤기를 죽인 것은, 윤기의 살아있는 머리를 내리 찍은 것은 어디까지나
윤기 자신의 생명이었을 뿐이다. 홍석은 진작부터 귀와 눈을 틀어막고 웅크려 있었으니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 것이다. 돌을 들어 내려치느라 크게 힘을 쓴 윤기의 혼이 단숨에 육체로 돌아가는 광경도, 꿈에서 깨듯 윤기의 몸이 눈을 뜨는 것도, 그리고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한 그가 이미 힘이 실린 채 떨어지고 있는 바위에게 머리가 깨지는 것조차도 말이다. 어서 와라. 미안한데 나 먼저 한잔하고 있었어. 야, 오늘따라 술이 쓰네. 어? 별일? 있었지. 아주 별일이 다 있었지. 그러니까 아직 해도 떠 있는데 소주 들이키고 아니냐. 에이, 아니야. 들어서 좋을 거 없는 얘기야. 괜히 비위만 상하지. 그냥 술 친구나 좀 해주라. 야, 굳이 들어야겠냐? 에이, 그럼 아직 음식에 손대지 마. 듣다 말고 쏠릴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엊그제 일인데, 그 외 얼마 전에 내가 알바 하나 잡았다고 했잖아. 그게 그 특수 청소 알바였거든. TV 같은 데 보면 가끔 나오잖아. 고독사한 사람들이나 자살한 사람들 집 치워주는 일. 원래는 알바를 잘 안 구하는 일인데 어쩌다 지인 통해서 하루만 일해볼 생각 없냐고 하더라고. 나 원래 비위 좋다고 소문났잖냐. 그 얘기를 듣고 제의를 했나 보더라고. 원래 같으면 나도 그런 일 좀 그럴 텐데 얼마 전에 독감 때문에 병원 들락거렸더니 생활비가 간당간당해서. 그래도 뭐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긴 했지. 넋놓고 따라갔다가 괜히 트라우마만 생기고 돌아오면 어떡해. 혹시 시체도 치우냐, 내가 알바 가서 해야 할 일이 뭐냐 다 물어봤지. 근데 알고 보니까 시체는 장례업체에서 치우고 우린 막 그렇고 그런 끔찍한 꼴은 볼 일 없다는 거야. 물론 냄새는 무지하게 심하겠지만 그런 것 좀은 각오를 했고, 그쪽에서도 본 청소는 다 그짝끼리 할 테니까 이런저런 잡일 정도만 도와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가게 됐는데, 이야, 이게 냄새가, 어우,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엄청 심한 발냄새랑 한여름 음식 쓰레기 썩는 냄새랑 섞였다고 해야 하나? 처음부터 코를 팍 치고 들어오는 냄새가 아니라 견딜만 한가? 그럴 때 갑자기 훅 속을 뒤집는 그런 냄새더라고. 일부러 그날 아침도 거르고 일하러 간 거였는데 진짜 도저히 견디기가 어렵더라고. 한 3번쯤 토하고 일 시작했던 것 같아. 같이 온 팀장도 이 정도로 냄새 심한 곳은 오랜만이라고 혀를 차더라. 고인은 70대 노인이었는데 집에서 고독사를 한 모양이더라고. 게다가 대체 그 좁은 집에 뭘 그리 끌어모으고 산 건지 벽이랑 바닥이 온통 쓰레기들로 빼곡해. 온갖 박스며 비닐봉지, 포장지를 무슨 벽돌처럼 질서정연하게 쌓아놨더라고. 그것도 무슨 정신병인지. 근데 말이야, 어찌어찌 청소를 막 시작하려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우리 쪽으로 연락이 온 거야. 고인께서 최근에 수술 내역이 없으신데 신체에 결손이 있대. 그게 무슨 소리냐고 업체 팀장이 물어보니까 그 손가락이 몇 개 없다는 거야. 고인은 사망 전 일주일가량을 집에서 나온 적이 없는데 절단된 지 사흘이 안 된 상처더래.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 고인이 직접 집에서 자기 손가락을 몇 개 잘라냈다는 거야. 시신을 회수한 병원 쪽에서는 이게 참 골 때리는 거지. 우리는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지? 그러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찾아달라더라고. 그 손가락을 말이야. 그제야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사방에 쓰레기가 널려 있다고 했잖아. 저 박스들과 비닐들을 하나하나 따고 펼쳐서 시신의 손가락을 찾아야 하는 꼴이 된 거지. 하, 진짜 믿을 수가 없더라. 그 쓰레기 중에는 유통기한이 5년 전인 비닐도 있었거든. 근데 그걸 탁 치고 비닐봉투에 쑤셔 넣는 거면 그나마 참을 만한데 일일이 펼쳐보고 열어보고 하려니까 이게 참 사람 할 일이 아니야. 팀장도 처음에는 이거 끝나고 청소도 해보자 하던 게 우선 오늘은 손가락만 찾고 끝내자고 하더라고. 찾아야 하는 게 좀 큼지막하면 몰라. 손가락이잖아. 왼손 검지, 중지, 새끼손가락. 서랍이나 찬장 같은 곳은 장례 지도사들이 진작에 정리를 했으니 우리가 찾아볼 곳은 쓰레기 더미뿐. 이게 참 웃기지. 찾는 마음으로는 일찌감치 나왔으면 좋겠다 싶다가도 비닐이나 박스 쓰레기를 열어볼 때는 제발 나오지 말아달라고 빌게 되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다 찾아줬으면 했어. 손가락을 하나 찾을 때마다 찾은 사람이 토하러 나가는 거 보고 참 기도 안 차서 말이야. 근데 문제는 손가락 3개 중에 2개는 찾았는데 하나가 안 나오는 거야. 진짜 쓰레기 더미를 절반 넘게 드러내는데 안 나와. 생각해보면 고인이 칠순 노인이라고 했잖아.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무슨 지층마냥 쌓인 쓰레기 수백 킬로 사이에 자기 손가락을 잘라서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 이미 찾은 손가락 2개도 그렇게 깊숙하게 숨겨져 있진 않았단 말이야. 근데 마지막 하나가 도저히 안 나와. 심지어 우리가 찾기 시작한 지 6시간쯤 됐을 때였나? 유족이라는 양반들이 찾아왔어. 근데 유족들이면 지금쯤 한창 장례식 준비로 바빠야 할 건데 웬일로 찾아왔나 해서 들어보니까 이 고인이 자식들한테도 딱히 남겨줄 뭐도 없어서 그냥 그렇게 살다 가신 분인데 딱 하나 반지가 있대. 그것도 금 6돈짜리. 사실 그래봐야 반지니까 아마 금값으로만 치면 돈 200 정도 조금 넘는 금액이긴 할 건데 그게 유품에서 안 나왔다나 봐. 아마 잘린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찾아왔더라고. 참 사람들 대단하지. 나는 마스크 끼고도 냄새 때문에 3번을 토했는데 그 양반들은 까딱도 안 태. 유족이라면서 눈에 눈물 자국도 없이 금반지 어딨냐고 닥달을 하는 거야. 그러고 그날 자정이 다 되도록 쓰레기를 뒤졌는데 끝끝내 안 나오더라. 아마 반지가 끼워져 있을 중지 하나가 끝까지 안 나왔어. 5시에 검지, 6시에 새끼손가락은 찾았는데 중지가 없었다고. 우리 있잖아. 유족들한테 신체 검사까지 당했다. 호주머니랑 옷 소매, 신발 밑창까지 다 드러내고 오죽하면 속옷까지 보려고 하더라. 팀장이 그렇게 못 믿으실 거면 내일부터 직접 청소하시라고 쏴붙이니까 그제야 우릴 보내주더라고. 진짜 하루가 너무 길었어. 끝내고 나와서 사무실 도착하고 옷 갈아입는데 아무리 씻어도 몸에서 냄새가 안 빠지는 것 같아 너무 역겹더라고. 그 외 쿨 샴푸 같은 거 있지. 그런 걸로 몸을 수십 번은 더 문댄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새 옷을 입는데도 계속 냄새가 나는 거야. 같이 씻고 나온 팀원들도 왜 이렇게 냄새가 안 빠지냐며 계속 불퉁했거든. 하여튼 평소보다 고생했다고 나는 알바비 두둑하게 받고 사무실을 나왔지. 야, 근데 도저히 마음이 헛헛해서 바로 집에 갈 마음이 안 나더라. 그렇다고 뭘 먹을 수도 없어. 오전 오후 내내 그런 냄새를 맡고 구역질 나는 걸 보고 마지막엔 유족이라고 그 짐승 같은 것들 하는 꼬라지를 봤으니 그냥 편의점에서 맥주 몇 캔 사서 안주도 없이 테이블에 앉아 마셨지. 사는 게 뭘까? 뭐 한다고 아등바등 사나? 그런 생각하면서. 응?
그것 때문에 이러고 있냐고? 아니. 내가 말한 별일은 다른 거야. 야, 잠만. 나도 술 한 잔만 더 하자. 하여튼 그때도 이렇게 술을 마시다가 취한 건 아닌데 그냥 적당히 몽롱한 상태가 됐어. 맥주 4캔을 15분 만에 다 마셨다니까. 그제야 좀 몸에서 열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 무릎에 힘도 좀 돌아오고. 천천히 일어나서 가야지 하면서 지하철로 쭉 걸었어. 근데 어디선가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더라. 이게 좀 웃긴데 낯익은 목소리라곤 해도 말소리나 노랫소리가 아니라 토하는 소리 있잖아. 우웩우웩 하는 그 소리. 소리를 따라가 보니까 어둑한 골목길 안쪽에서 익숙한 사람이 토악질을 하고 있더라고. 오늘 같이 일했던 알바생 형이었어. 뭐 무슨 공장 알바도 아니고 서로 말틀 기회도 없어서 대화도 거의 안 하긴 했는데 아침에 냄새 맡고 나서 그 형이랑 나랑 나란히 토하러 갔었거든. 그래서 그 토악질 소리를 기억하고 있었지. 하긴 오늘 냄새가 좀 심하긴 했지 하면서 등이라도 두들겨 줄까 했는데 이 양반이 너무 과하게 토악질을 하더라고. 뭔 위장을 다 쏟아낼 것처럼 자기 입에다가 손을 쑤셔놓고 그렇게 토를 해. 앞에 이미 그 토사물이 흥건한데 계속 토하는 거야. 아니, 저렇게까지 비위가 약했으면 도대체 오후 내내 어떻게 버텼냐, 그 생각을 했지. 이미 골목길에 들어왔으니 가서 아는 척하고 등이라도 두들겨 줄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내 갈 길 갈까 고민하고 있었거든. 근데 후두둑하고 토사물이 떨어지는 소리 사이로 짤랑하는 맑은 소리가 들리는 거야. 진짜 너무 말도 안 되게 맑고 고운 소리. 돌아서 몰래 나가려다가 그 소리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뒤를 돌아보니까 토하고 있는 그 형 다리 사이에 반짝거리는 게 보이더라고. 반지였어. 그것도 손가락에 끼워진. 야, 대단하지 않냐? 그 형은, 아니, 그 새끼는 그 순금 6돈짜리 반지를 챙기겠다고 자기 아가리에 썩은 시체 손가락을 집어넣은 거야. 아까도 말했잖아. 유족들이 우리 온몸을 다 수색했다고. 그때 사실 이 양반들이 입안까지 보자했거든. 입 벌려서 보여주면서도 아니 뭐 설마 이런 데 숨겼을까봐 보자는 건가 싶어서 참 어이가 없었는데, 이야, 진짜로 그 짓거리를 한 거야. 심지어 그걸 또 안 들키겠다고 삼키기까지 한 거지. 다른 손가락들처럼 그 중지가 일찌감치 발견됐다고 치자. 그럼 대충 따져도 저녁 7시쯤이야. 그리고 내가 술 마시고 집에 가려던 때가 자정쯤이었고, 그럼 세상에 이 미친 새끼는 대체 몇 시간을 어떻게 됐냐고? 어떻게 되긴 뭘. 그대로 뒤돌아서 도망쳤어. 아는 체도 안 하고 사무실에도 말 안 했어. 아니, 못했어. 야, 생각을 해봐. 돈 200만 원에 눈이 돌아가서 썩은 시체 조각도 지 입에 쑤셔 넣는 새끼야. 그런 놈이 그걸 안 들키려고 또 무슨 짓까지 하겠냐고. 어?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급식 너무 별로라니까. 진짜 어떻게 허구한 날 똥꼬기냐? 나는 열변을 토해놓는 찬열이에게 적당히 맞장구를 쳐주었다. 솔직히 틀린 말도 아니긴 하다. 열흘에 5번은 내용물만 바꾼 희멀건 된장국에 영양사 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짜디짠 반찬들.
점심시간이 지나면 정수기에 매달린 애들만 10서너 명이니 오죽하면 선생님들도 급식실의 교원식당보다 바깥에서 끼니를 때우는 판이다. 본인들도 민망한지 집에서 가져오는 간식거리에 대해 별말 못하는 상황이니 말 다 했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와 찬열이를 봐주진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점심시간을 틈타 학교의 벽을 넘어 편의점으로 향하는 중이다. 고등학생 용돈은 다 거기서 거기지만 아무리 그래도 오늘까지 해서 5일째 소금덩어리 나물로만 밥을 먹을 순 없다. 성장기 청소년에겐 영양분이 필요하다고. 결국 나나 찬열이가 떠들고 있는 것은 규칙을 어기고 있다는 생각에 괜히 캥겨서 적당한 말들을 주워 섬기는 것뿐이다. 용돈이 얼마나 남았더라? 라면에 삼김 정도는 먹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은 형편이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라 내가 한 달에 받는 용돈이라곤 채 5만 원도 넘지 못한다. PC방이며 분식집에서 쓰는 돈을 생각하면 채 열흘도 못 버티고 사라질 금액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순간 무언가가 내 눈에 훅 들어왔다. 길가에 나풀거리는 직사각형의 종이, 돈이다. 아싸, 내 거다. 내가 후다닥 달려가서 그것을 주워들자 찬열이 곧장 뭐냐며 달려든다. 혹시 햄버거나 핫바라도 하나 더 먹을 수 있을까 설렜던 것도 잠시. 나는 인상을 찡그리며 욕설을 내뱉었다. 내가 주워든 것은 얼핏 보면 지폐처럼 생겼지만 가까이에서 보니 영 아니었다. 그려진 그림도 쓰여진 숫자도 엉망진창이다. 한쪽 면에는 얼빠진 얼굴에 노인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구석배기에는 검은색의 손글씨로 남자라는 말이 적혀 있다. 아마도 메모장으로 쓴 흔적인 것 같다. 애들이 가지고 노는 가짜 돈인 것 같은데. 아이씨, 뭐야? 와, 씨, 너 운 좋다. 내랑 와서 준 거니까 내도 좀 사줘야 된다. 알았지? 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걸로 뭘 사줘? 야, 니 그렇게 안 봤는데 쫀쫀하다. 아니 뭐 대단한 거 말고 소시지라도 하나 사둬. 5만 원짜리 주워놓고 째짜게 구네, 씨. 찬열이 섭섭하다는 듯이 입술을 대빨 내밀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혹시나 내가 뭘 잘못 봤나 싶어 고개를 다시 숙였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이건 장난감 돈이다. 5만 원짜리라고 보기에는 색깔도 보라색으로 칙칙하고 크기도 미묘하게 작은 게 이렇게 가까이에서 봐놓고 착각할 만큼 비슷하게 생기지도 않은 것이다. 내가 당황해서 어버버하는 사이 찬열이 내 목을 끌고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야, 근데 너 눈 좋다. 내 쪽에 더 가까웠는데 난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봤냐? 아니 진짜 너 뭔 소리 하냐니까? 너 이게 5만 원짜리로 보이는 거야? 어? 자꾸 헛소리 하지 말고 후딱 골라라. 점심시간 다 지나가겠다. 찬열은 아마도 내가 개평을 좀 떼어주리라 생각하는 건지 도저히 점심 한 끼 먹지 못할 양의 먹거리를 들고는 냅다 계산대로 달려갔다. 그러고는 날 가리키며 제가 계산할 거라고 너불거리는 게 아닌가. 나는 당황해서 카운터로 달려갔다. 23,800원입니다. 아, 저 친구가 계산할 거예요. 야, 너 자꾸 뭘 잘못 보고 그렇게 헛소리 하는데? 계산 안 하세요? 심드렁한 표정의 편의점 알바가 내 쪽으로 고개를 향했다. 그는 내 손을 흘끔 내려다보더니 자연스럽게 건네달라는 듯이 자기 손을 내밀었다. 뭐라고 말할 틈새도 없이 나는 홀린 듯이 반사적으로 손에 들고 있던 엉터리 가짜돈을 들어올렸고 알바는 멍하니 들고 있던 내 손에 그 지폐와 맞바꾸어서 거스름돈을 얹어주었다. 뭔가 나사빠진 상황극이라도 하는 것처럼 나를 제외한 모두가 당연하게
그걸 5만 원권으로 취급하고 있었다. 오, 뭐야? 진짜 사주네. 역시 준석이 클라스. 후딱 먹고 들어가자. 찬열이가 집어든 음식은 배고픈 성장기 청소년이 먹을 것을 감안해도 2인분은 충분히 넘었고, 우리는 행여나 선생님께 들킬까 교복 마이를 벗고는 만두며 컵라면을 먹어치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걸신 들린 듯 음식을 먹으면서도 계속해서 카운터를 흘끔거릴 수밖에 없었다. 언제라도 알바가 달려와 가짜 돈을 내밀면서 빨리 진짜 돈을 달라고 따질 것만 같았다. 평소에는 상상도 못할 사치를 부려놓고도 돌을 삼키는 기분이랄까. 하지만 우리가 있는 동안 교대 준비를 하는 건지 금고에 돈을 세면서도 알바는 결국 끝까지 날 붙잡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돈을 직접 본 세 사람, 나와 찬열이와 알바 3명 중에 그 돈을 이상하다고 생각한 건 나뿐이다. 혹시 내 시력에 문제가 생긴 걸까? 그렇게나 배불리 먹고도 5교시 내내 잠이 오질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어제 있었던 일을 여전히 신경 쓰면서도 등굣길에 올랐다. 고민을 하느라 늦지막히 잤더니 영 잠이 모자라 머릿속이 깜빡깜빡거리는 기분이었다. 사실 아무리 소가리를 해봤자 결론은 하나뿐이다. 그냥 내가 잘못 봤다는 것. 아마도 2학년으로 올라오면서 겪는 학업 스트레스겠지. 솔직히 요새 성적이 신경이 쓰여서 학원이라도 한 군데 끊어달라고 할까 고민 중이었으니까. 같은 교복을 입은 무리가 점점 늘어나고 교문까지 5분 거리쯤 되자 골목이 복닥거리기 시작한다. 어? 그때 내 눈에 띈 것은 어제와 같은 직사각형의 종이. 처음엔 멀찍이서 보느라 지폐로 착각했지만 한번 보고 나서인지 돈이라기보단 눈에 띄려고 비슷한 디자인을 한 전단처럼 보인다. 게다가 이번에는 길을 가던 친구들 눈에도 보이는지 돈인가 싶어 가까이 갔다가 실망하며 돌아서는 1학년의 모습도 보였다. 나는 내심 뭐야 싶으면서도 알 수 없는 기분에 종이를 들어올렸다. 역시나 어제의 그것처럼 종이는 돈과 비슷한 형상을 하고 있으면서도 달랐다. 그러나 내가 흠칫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종이의 한 구석에 적혀있는 손글씨, 남자라고 적힌 부분이었다. 글씨체는 달랐지만 어제도 분명 똑같은 글자가 써있지 않았던가. 뭔가 미묘하게 불쾌하면서도 오싹한 기분이 등줄기를 적셨다. 버려야겠다. 오? 뭐야? 너 또 돈 주웠네?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가 달려들어 목을 휘감았다. 나는 저절로 튀어나오는 캑소리를 뱉으며 뒤를 돌았다. 찬열이었다. 그는 같은 반 친구 몇몇과 얘기를 하던 중이었는지 익숙한 얼굴들이 무리를 이루어 다가오고 있었다. 뭐고? 준석이 돈 주셨네. 요, 횡재했다. 한턱 쏴라요. 니들 이게 돈으로 보여? 뭔 소리 하노? 그게 돈 아니면 뭔데? 찬열이를 비롯한 다른 친구들 모두 내 강운을 부러워할 뿐 어색해하는 기미가 없다. 이건 좀 이상하다. 분명 아까까지만 해도 다른 학생들이 이걸 돈 취급하지 않는 걸 봤는데 갑자기 다들 짝이라도 한 것처럼 이 종이를 5만 원권 취급하고 있었다. 꺼림칙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다. 찬열이는 기세 좋게 나를 끌고는 학교 앞 문구점으로 이끌었고 다른 친구들은 그의 질세라 이것저것 과자를 집어들었다. 문구점 아주머니도 자연스럽게 종이를 받아들고는 내게 잔돈을 거슬러 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어제 오늘 거슬러 받은 돈만 총합 5만 3천 원. 오히려 용돈이 불어나고 있었다. 그 뒤로도 일주일 정도 나는 몇 번이나 그런 종이를 주었다.
2번이나 그런 일을 겪고 나니 이젠 나도 익숙해진 걸까. 자연스럽게 친구들을 이끌고 이곳저곳의 간식들을 사 먹이기 시작했다. 사실 말이야 바른 말로 그간 용돈이 적다는 점 때문에 얻어먹기만 많이 했지 사준 적은 한 번도 없던 터라 다들 반갑게 얻어먹기 바빴다. 처음엔 편의점이나 문구점만 들르던 것이 어느새 패스트푸드점을 들락거렸고 그때마다 나는 오히려 돈을 벌었다. 염치가 있어서 그런지 친구들은 최소한 주운 돈 이상은 먹지 않았고 잔돈은 고스란히 쌓여만 갔던 것이다. 한 달 용돈 5만 원에 매여있던 삶이 자연스럽게 풍족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난 이제 그 종이를 좋아하게 되었다. 누구에게나 쓰레기에 불과하지만 내가 죽고 나면 돈이 된다니 오직 나만을 위한 금광이나 다름이 없었다. 2번의 습득 이후 일주일. 잔돈으로 돌려받은 저금은 28만 원이 넘어가고 있다. 야, 준석아. 미안한데 네 요즘 찬열이랑 같이 다니지? 그치. 요 일주일 좀 자주 같이 다니긴 했어. 근데 왜? 오늘도 길거리를 주의 깊게 살피며 등교했더니 갑작스럽게 다른 반 친구 현호가 다가왔다. 정확히 말해서는 나보다는 찬열이의 친구다. 그를 통해 한 달이 건너 아는 수준의 사이로 평소 교과서를 빌릴 때 정도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말해본 일이 적어서 좀 당황스러웠다. 현우는 어쩐지 좀 수심이 깊은 얼굴로 내 앞자리의 의자에 거꾸로 앉아 나와 얼굴을 마주했다. 아직 등교하지 않은 찬열이의 자리였다. 그게 말이다. 요새 찬열이가 좀 이상해서. 이상하다고? 뭐가? 그 왜 별건 아닌데 애가 성격이 좀 난폭해졌다고 해야 하나. 어제도 오랜만에 같이 집에 가려고 불렀더니 니랑 같이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놀리듯이 사이 좋다 막 이랬는데 갑자기 정색을 하고는 닥치라는 거야. 나는 뜻밖의 말에 인상을 훅 찡그렸다. 찬열이는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친해진 친구지만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친절하고 착하게 굴어서 인기가 많은 아이다. 심지어 다른 애들이 허구한 날 입에 달고 사는 욕지거리도 여간에선 하는 법이 없다. 아마도 우리 학년에서 가장 착한 놈일 것이다. 그런 찬열이가 그런 장난 같지도 않은 말에 그런 소리를 했다니. 진짜로? 찬열이가? 아니 왜 갑자기? 야, 꺼져. 내가 재차 사정을 물으려 했을 때 갑작스럽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깜짝 놀라 옆을 돌아보니 생전 처음 보는 얼굴을 한 찬열이가 냉랭한 시선으로 현우를 쏘아보고 있었다. 내가 알기로 현우와 찬열이는 같은 아파트에서 나고 자라며 거의 소꿉친구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오래 사귀어온 친구였다. 그러나 찬열이의 얼굴에는 반가운 기색은커녕 명백히 적대감에 가까운 무언가가 떠올라 있었다. 현우는 차마 뭐라고 말도 하지 못한 채 어버버 하는 소리만 남기고는 자신의 반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나는 당혹스러운 마음에 한참이나 우물쭈물 고민하다가 찬열이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다. 야, 너 괜찮냐? 응? 뭐가? 나 아무 일도 없는데? 야, 맞다. 오늘 1교시 영어 숙제 니 해왔나? 다 해왔으면 내 좀 뺏기자. 나는 다시 한번 아연한 얼굴이 될 수밖에 없었다. 찬열이는 마치 아까까지의 정색이 거짓말인 것처럼 평소대로의 활짝 웃는 얼굴로 아무 말이나 주워 섬기고 있었다. 말끝을 올리긴 했어도 내 대답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한 폭압적인 말투였다. 좀 전에 현우에게 욕설을 쏘아붙이던 사람과는 아예 다른 인물 같았다. 찬열이의 변화는 가속도적으로 급증했다.
인문계 고등학교라 싸움이 드문 우리 학교에서 걸핏하면 시비를 붙었고 전교에서 상위권에 들던 성적은 대폭 추락해 200등 밖으로 밀려났다. 언제나 듬직하고 공부 잘하던 찬열이의 변모는 친구들에게나 선생님들에게나 비슷한 충격을 주었다. 특히나 내가 소름 끼쳤던 것은 그가 오직 내게만은 여전히 친절한 태도를 고수한다는 것이었다. 적어도 겉으로나마 목소리를 낮춰서 대화해주는 사람이라곤 오직 나뿐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모두들 나를 통해서만 찬열이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전해받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다. 그것조차도 얼마 못 가 나는 곧 찬열이가 등교 거부를 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말았다. 나는 손에 쥔 학급 알림장을 내려다보며 깊이 한숨을 쉬었다. 등교 거부를 한 찬열이에게 전해줘야 할 물건이었고 당연하게도 그나마 그와 온건한 관계를 이어오던 내게 담임 선생님이 전달을 부탁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30분 전쯤에 이미 찬열이의 집 앞에 도착했음에도 아직 들어가진 못한 채 아파트의 놀이터에서 한숨을 내쉬는 중이었다. 들어가야겠지. 한참이나 고민하던 나는 결국 깊게 숨을 들이키며 일어섰다. 이러나 저러나 얼굴 보고 알림장 하나 건네주고 오면 될 뿐이다. 이상해졌다곤 해도 나에게만은 친절했으니까 괜찮겠지. 아파트에서는 이상하게 습기의 냄새가 풍겼다. 비 오는 날 직후처럼 물에 젖은 흙냄새가 물씬 퍼지는 것이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있으려니 곳곳이 이상해질 정도였다. 그리 오래된 아파트도 아닌 것 같은데 난데없이 불쾌한 노릇이었다. 저기 찬열아, 나 준석인데 집에 있어? 어? 안에서는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보다 문틈에 꽂힌 전단지가 너댓장이나 돼서 어디 여행이라도 떠나버린 집 같았다. 아무리 찬열이가 등교 거부라곤 해도 부모님이 계실 텐데 설마 일가족이 다 함께 감기라도 걸린 걸까? 몇 번이나 더 배를 눌러봤지만 안에선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다. 코를 찌르는 스키찬 흙냄새가 점점 더 진하게 풍겨오는 것 같다. 나는 결국 다른 전단지 사이에 알림장을 끼워놓고는 천천히 뒤를 돌았다. 그때 후두둑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뒤를 돌아보자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진 전단지와 내가 방금 끼워놓은 알림장이 보인다. 좀 전까지 굳게 닫혀있던 문이 어느샌가 소리도 없이 열려 입을 벌리고 있었다. 나는 그 전까지 아파트에서 난다고 생각했던 습기의 냄새가 분명 그 사이에서 강하게 풍겨오는 걸 느꼈다. 이유는 몰라도 보통의 그림자보다도 훨씬 더 검고 짙은 음영이 찬열이네 집 안쪽에 드리워져 있었다. 열어준 걸까? 아니면 저절로 열린 걸까? 두려움 반 꺼림칙한 반으로 갈등하던 나는 조심스럽게 알림장을 주워들고는 문 안쪽을 살폈다. 집안은 그 그림자만큼이나 캄캄한 상태였다. 커튼이 몇 겹이나 둘러쳐진 건지 거실이 보일 법한 위치에서도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것이 보였다. 아직 해가 떠 있는 밖에서는 암적응 때문인가 실내가 거의 보이지도 않을 지경이었다. 찬열아. 주춤주춤 안으로 들어서던 나는 와사삭 소리를 듣고는 고개를 숙였다. 미처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현관과 신발장에 아직 습기를 머금은 흙이 무더기로 떨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피부에 곰팡이가 필 것 같은 습한 흙냄새는 저것 때문인가? 조금씩 선명해져가는 시야 사이로 흙자국이 집 안쪽으로 이어진 것이 보인다. 직감적으로 찬열이의 등교 거부 따위와는 뭔가 질적으로 다른 불길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 마음속에서 갈등이 피어오른다. 그냥 돌아가 버릴까? 내가 무슨
공포 영화 주인공도 아니고 굳이 이런 곳을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 알림장만 신발장에 놓고 돌아가면 담임 선생님도 별말 안 하실 거야. 내가 그렇게 생각한 순간 복도에 바람이라도 분 것 같았다. 철컹 소리와 함께 살짝 열려있던 문이 단숨에 닫히고 사방이 새까만 어둠으로 가득 찼다. 움직일 수가 없다. 습기는 정도를 더해서 이제는 거의 물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 이렇게나 오래 어둠 속에 서 있는데도 시야는 도저히 완전히 밝아지지 않았다. 준서가 내 입에서 뭐란 말할 수 없는 신음소리가 터졌다. 찬열이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가까운 곳에서 들려왔다. 그의 입김이 뺨을 간지를 정도다. 그제야 조금 밝아진 시야로 거의 코가 닿을 듯이 다가온 찬열이의 얼굴이 보였다. 이건 정상이 아니다. 절대로. 나도 모르는 사이 거칠어진 숨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이상할 정도로 자란 찬열이의 앞머리를 흔들었다. 놀러 온 거야. 아니, 이거 주려고. 선생님이 전해주래서. 나는 반사적으로 손에 들고 있던 알림장을 내밀었다. 재생지를 사용한 탓에 내 땀에 젖은 알림장은 그새 반쯤 종이죽처럼 변한 지 오래였다. 찬열이는 그걸 내려다봤다가 곧 관심이 없다는 듯이 여전히 친절하고 미소 띤 얼굴로 내게 말을 걸었다. 준서가, 내가 부탁이 하나 있거든. 부탁? 자, 이거. 내게 알림장을 건네받는 대신 찬열이는 자신이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내밀었다. 잠깐이라도 시선을 돌리면 잡아먹힐 듯한 공포감에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나는 몸은 그대로 둔 채 눈동자만 아래로 내려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숨이 멎을 것 같은 공포에 오금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그 종이, 내가 몇 번이나 주워 돈 대신 쓰던 그 종이었다. 그러나 내가 지난 몇 번 줍던 것과는 달리 이상할 정도로 오래되고 반쯤은 젖어 이미 넉마나 다름없는 모습. 나는 어느 정도 암적응이 끝난 눈을 천천히 앞으로 돌렸다. 마루에서 이어진 흙자국은 그 꼬리를 거실로 향하고 있었다.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선 찬열이의 다리 사이로 흙자국이 이어진 끄트머리가 보인다. 새까맣다. 어둠이 아니라, 그림자가 아니라 검은 덩어림이 분명했다. 생전 처음 보는 물건임에도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 수가 있었다. 관이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찬일이 너... 주저앉은 내 얼굴 위로 찬열이가 서서히 허리를 굽혔다. 발바닥은 바닥에 딱 붙인 채 오직 그 허리만이 삐걱삐걱 앞으로 굽어서 다가온다. 하얗게 질린 찬열이의 얼굴이 웃는 모습 그대로 입을 연다. 이 몸은 이제 질렸거든. 그러니까 다른 몸을 좀 구해줬으면 해서. 질리다니... 그게 무슨 소린데? 네가 이 녀석을 나한테 팔았잖아. 찬열이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순간 내 머릿속을 스쳐간 것은 내가 처음으로 이 종이를 주었던 순간이었다. 그날 처음 주었던 돈으로, 아니 이 종이로 내가 찬열이에게 밥을 사 먹였었다. 그리고 그 후로 일주일에 걸쳐 몇 번이나 온갖 것들을. 종이에 적혀있던 남자라는 말은 어쩌면 보통 사람들이 지폐에 메모하듯이 사고 싶은 물건을 적어뒀던 걸지도 모른다. 나는 덜덜 떨리는 고개를 들어 찬열이를 올려다보았다. 마치 내 짐작이 맞다는 것처럼 도자기처럼 흰 찬열이의 얼굴이 또다시 희죽, 그 전까지보다 훨씬 더 활짝 웃었다.